평생을 바다에 바친 프랑스 해군 장교, 그의 세계는 자부심과 전통 속에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갑작스러운 소식이 날아듭니다. 유일한 딸이 머나먼 아시아의 나라, 한국에서 현지인과 결혼했다는 것. 분노와 실망감을 안고 딸을 되찾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미셸.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과 놀라운 반전입니다. 과연 67년 인생 동안 확고했던 그의 세계관은 어떻게 변해갈까요? 딸과 한국인 사위와의 만남이 그에게 가져올 변화는 무엇일까요? 평생 자랑스러워하던 자국의 기술력이 무너지는 순간 그가 마주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프랑스 해군 출신 미셸 바티스트의 한국 방문기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미셸 바티스트는 창문 밖으로 보이는 브르타뉴 해안의 거친 파도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67년의 삶 중 40년을 프랑스 해군에 바친 그는 이제 스스로를 쓸모없는 노인이라 생각했죠. 작은 항구 마을의 조선소에서 기술자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해군 제복과 훈장들만이 그의 자랑스러운 과거를 증명할 뿐이었어요. 클로에. 미셸은 딸의 사진을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3년 전 그의 외동딸 클로에는 한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그 후 연락이 뜸해졌어요. 처음엔 가끔 전화를 했지만 6개월 전에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국인 남자와 결혼한다는 소식이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조국을 떠나 그 먼 나라로. 미셸은 분노와 배신감에 떨었습니다. 클로에는 프랑스 최고의 이공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똑똑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런 딸이 갑자기 아시아로 떠나 낯선 사람과 결혼한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이웃집 피에르가 찾아왔습니다. 미셸, 자네 딸 소식 들었나? 한국에서 아주 대단한 성공을 했다더군. 조선회사에서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하던데. 미셸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클로에가 조선회사라고? 말도 안 돼. 그 나라가 뭘 안다고. 자네가 모르는 세상이 많아졌어. 요즘 한국 배들이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네. 프랑스 조선업은 몰락했지만 동양에선 전성기라고 하더군. 미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기술은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야. 근성과 전통이 중요하지. 어떻게 그들이 우리를 따라올 수 있겠어? 밤새 미셸은 뒤척였습니다. 딸에 대한 그리움, 배신감, 그리고 호기심이 뒤엉켰어요. 결국 아침이 되자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봐야겠다. 내 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나라가 정말 어떤 곳인지 확인해야지. 일주일 후 미셸은 생전 처음으로 프랑스를 떠나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구름 너머로 새로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음을 느끼며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프랑스 해군의 자존심을 보여주겠어. 내 딸을 되찾아 오리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미셸은 첫 순간부터 충격을 받았습니다.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공항, 빠른 입국 절차,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곳에 넘쳐나는 최첨단 기술이 그를 압도했죠. 이게 개발도상국이라고? 미셸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자동 출입국 시스템을 통과하며 당황한 그의 모습이 우스꽝스러웠어요. 공항에서 나오자 클로에가 보낸 기사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바티스트 씨 환영합니다. 서울까지 모시겠습니다. 기사는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고 미셸은 무뚝뚝하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차량으로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에 미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고층 빌딩들, 넓은 도로, 그리고 모든 곳에 느껴지는 세련된 분위기가 그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 도시가 서울인가요? 미셸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인천입니다. 서울까지는 1시간 정도 더 가야 합니다. 기사의 대답에 미셸은 입을 다물었어요. 인천도 이 정도인데 서울은 어떨지 상상이 되지 않았죠. 차 안에서 미셸은 클로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클로에, 아빠야. 도착했단다. 아빠? 드디어 오셨군요. 지금 회의 중이라 나갈 수 없어서 미안해요. 저녁에 만나요. 호텔에서 쉬고 계세요. 클로에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넘쳤고 배경에서는 분주한 사무실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셸은 불편한 마음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회의라니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호텔에 도착한 미셀은 창문을 통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와 철로 만들어진 미래적인 도시의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죠. 미셀은 침대에 앉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친 주름과 굳은 살이 박힌 손, 40년간 함선 위에서 지휘하며 단련된 그의 손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너무 차갑고 인공적이야.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아. 미셀은 중얼거렸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궁금증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클로에가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 이 나라에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호텔 로비에서 클로에를 만났습니다. 세련된 정장 차림의 딸은 더 이상 미셀이 기억하던 소녀가 아니었어요. 자신감 넘치는 비즈니스 우먼으로 성장한 클로에를 보며 미셀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빠. 클로에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와 미셀을 껴안았습니다. 미셀은 잠시 어색해하다가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3년 만의 재회였지만 그 사이에 클로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많이 변했구나. 미셀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클로에는 한국어와 영어를 번갈아가며 호텔 직원들과 대화하고 있었죠. 프랑스에선 내성적이었던 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고급 한식당으로 자리를 옮긴 두 사람, 미셀은 낯선 음식들을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이게 다 뭐지? 식사라는 거야? 클로에는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이에요. 건강에도 좋고 맛도 일품이죠. 한번 드셔보세요. 미셀은 젓가락을 어색하게 잡으며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예상과 달리 깊은 맛에 놀랐지만 표정을 감추고 무뚝뚝하게 물었어요. 그래서 네가 하는 일이 뭐냐? 정확히 어떤 회사에서 일하는 거지? 클로에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K조선그룹의 마케팅 본부장이에요. 세계 시장에서 우리 조선소의 기술력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죠. 미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조선회사? 넌 프랑스에서 이공계 박사였잖아. 어떻게 마케팅을? 아빠, 여기선 융합적 인재를 중요시해요. 제 공학 지식이 있기에 기술적 우수성을 더 잘 설명할 수 있죠. 여기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 힘으로 하고 있어요. 클로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넘쳤습니다. 미셀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조국을 떠나 이렇게 먼 나라에서 내 미래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니? 클로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죠. 아빠, 내일 부산으로 가요. 제 남편과 만나셔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다음 날 두 사람은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고속으로 달리는 열차 안에서 미셀은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도시와 농촌,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매력적이었습니다. 여기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열차는 아니지만 정확하고 안전해요. 한국인들의 기술력과 세심함을 보여주는 예죠. 클로에가 설명했습니다. 미셀은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지만 조금씩 호기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기술력을 자랑스러워했던 그에게 이 나라의 발전상은 충격적이었죠. 부산역에 도착하자 한 젊은 남자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장인어른, 처음 뵙겠습니다. 정도연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미셀은 경직된 표정으로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장인어른. 정도연이 깊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그는 단정한 차림새의 젊은이였고 눈빛에는 진정성이 묻어났어요. 미셀은 어색하게 손을 내밀며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제 딸을 잘 부탁하네. 딱딱한 인사말이 미셀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클로에는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을 풀기 위해 웃으며 끼어들었죠. 오늘은 도연이 일하는 조선소를 구경하기로 했어요. 아빠도 배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세 사람은 차를 타고 거제도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바다는 미셀에게 고향의 브르타뉴 해안을 떠올리게 했어요. 잠시 향수에 젖은 미셀의 표정이 살짝 누그러졌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프랑스 해군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조선소에서 만드는 함정에 대해 귀한 조언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큽니다. 도연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미셀은 무뚝뚝하게 대답했어요. 군함은 경험과 전통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네.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인어른과 같은 베테랑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제도의 거대한 조선소에 도착한 세 사람, 미셀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늘어선 거대한 도크들, 그 안에서 건조 중인 초대형 선박들, 그리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수천 명의 작업자들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졌어요. 이곳은 세계 최대의 조선소 중 하나입니다. 현재 LNG선, 컨테이너선, 그리고 최첨단 해양시설까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죠. 도연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미셀은 차가운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눈은 이미 전문가의 호기심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어떤 기술을 사용하고 있나? 도연은 미셀을 설계실로 안내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3D 모델링된 선박들이 띄워져 있었고 엔지니어들이 복잡한 계산과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었죠. 저희는 현재 차세대 친환경 LNG 추진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효율은 30% 높인 엔진이죠. 도연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미셀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배를 만드는 건 용접과 땀이야. 저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장난감에 불과해.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도연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실제 건조 현장을 보여드릴게요. 전통적인 장인 정신과 최첨단 기술이 어떻게 융합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거대한 도크로 향하는 동안 미셀의 시선은 주변의 모든 것을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해군 시절 그는 수많은 조선소를 방문했지만 이런 규모와 체계는 처음이었죠. 겉으로는 무관심한 척했지만 내심 압도되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도연이 미셀을 건설 중인 대형 LNG선으로 안내했어요. 이 배는 세계 최대 규모의 LNG 운반선입니다. 영하 163도의 극저온 상태로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첨단 기술의 집약체죠. 미셀은 거대한 선체를 올려다보며 감탄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이 크기의 선박을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말을 끝맺지 못한 채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도연은 자신감 있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장인어른, 저희 조선소의 자랑인 로봇 용접 시스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손으로는 불가능한 정밀도로 작업하죠. 거대한 기계팔이 움직이며 선체를 용접하는 모습에 미셀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도연이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이 로봇은 0.0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간 기술자의 감각과 경험이 필요해요. 기계는 도구일 뿐 그것을 다루는 장인의 손길이 중요하니까요. 이 말에 미셀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래, 결국은 사람의 기술이 중요하지. 다음으로 세 사람은 최첨단 시뮬레이션 룸으로 이동했습니다. 벽면 전체가 스크린으로 둘러싸인 공간에서 도연은 버튼 하나를 눌렀고 순간 그들은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듯한 가상 환경에 둘러싸였어요. 이것은 저희가 개발 중인 스마트 조선 기술입니다. 실제 선박이 출항하기 전에 모든 상황을 시뮬레이션하여 안전성을 극대화하죠. 폭풍, 해류, 심지어 해적 상황까지 모든 변수를 고려합니다. 미셀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기술은 우리 해군에도 없었지.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장인어른, 사실 저희가 특별히 개발 중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혹시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미셀의 눈이 호기심으로 빛났습니다. 무슨 프로젝트지? 도연은 비밀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미래형 무인해양 방위 시스템입니다. 프랑스 해군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처음으로 미셀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래, 내 경험이 필요하다면야. 클로에는 아버지의 표정 변화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천천히 얼음장 같았던 미셀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세 사람은 바닷가가 내려다 보이는 한 음식점에 자리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조선소의 불빛과 바다가 어우러진 장관이 펼쳐졌고 테이블 위에는 다양한 해산물 요리가 놓였어요. 장인어른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해산물은 맛이 다를 수 있지만 바다의 맛은 세계 어디서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도연이 와인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미셀은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대화에 참여했어요. 프랑스의 노르망디 지역 생선 요리와 비슷한 맛이구나. 의외로 익숙해. 클로에는 아버지의 달라진 태도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빠, 오늘 조선소는 어땠어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놀랍더구나.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규모와 기술이야. 내가 알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라고 할 수 있지.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인 어른께서는 프랑스 해군에서 어떤 함선을 타셨나요? 함장으로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미셀의 얼굴에 자부심이 번졌어요. 그래, 마지막에는 드골 항공모함의 부함장이었지. 40년간 해군으로 복무했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도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군함에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프랑스 해군의 전략과 기술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미셀은 처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자신의 해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대서양에서 맞닥뜨린 폭풍, 아프리카 해안에서의 임무, 그리고 수많은 항해의 추억들을 생생하게 전했어요. 도연은 진심 어린 존경심으로 귀를 기울였고 클로에는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은 아버지의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와인 한 병이 비워질 무렵 미셀이 문득 말했어요. 내 시대는 끝났지만 너희는 새로운 물결이구나. 기술도 중요하지만 바다에 대한 경외심과 책임감은 변함없이 중요해. 도연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첨단 기술을 갖추어도 결국 바다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하죠. 그런 점에서 장인어른의 경험은 정말 값진 보물입니다. 클로에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 한국은 저를 다시 태어나게 했어요. 여기서 제 꿈을 펼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죠. 하지만 언제나 프랑스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아빠가 주신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미셀의 눈가에 살짝 습기가 맺혔습니다. 네가 행복하다면 그게 중요한 거지. 다음 날 아침 미셀은 호텔 창문을 통해 거제도의 아름다운 해안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전과 달리 평온해져 있었어요. 어제의 경험은 그의 고정관념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아빠. 클로에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세 사람은 호텔 테라스에서 아침을 함께 했어요. 도연은 오늘의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저희가 막 완성한 요트로 바다에 나가려고 해요. 장인어른께서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요트라고? 내가 젊었을 때 세일링을 즐겼다네. 바다는 내 두 번째 집이나 다름없지. 마리나로 향하는 길에 미셀은 점점 더 활기를 띠었습니다. 바다로 나간다는 생각만으로도 그의 영혼이 깨어나는 듯 했어요. 도착한 곳에는 우아한 선체의 중형 요트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요트는 저희가 개발한 태양광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 사용을 최소화하면서도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죠. 도연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미셀은 요트에 올라 전문가의 눈으로 세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선체를 따라 움직이며 작은 디테일까지 확인했어요. 제작이 상당히 정교하군. 이음새가 완벽해. 세 사람은 곧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도연이 조종을 맡았지만 미셀이 자연스럽게 옆에 서서 조언을 건넸어요. 이내 미셀은 직접 키를 잡았고 그의 손길 아래 요트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바다를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이 느낌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지. 미셀이 환하게 웃으며 외쳤습니다. 바닷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흐트리고 햇살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었죠.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완고한 노장교가 아니라 바다를 사랑하는 한 남자였어요. 클로에는 아버지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도연에게 고마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수평선을 향해 나아가는 요트 위에서 세 사람은 진실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사실 이 요트는 프랑스의 전통적인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저는 항상 다양한 나라의 장점을 배우려고 노력해요. 한국의 기술력과 프랑스의 우아함이 만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요. 도연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미셀은 감동을 숨기지 못했어요. 정말 그랬나? 확실히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있더군. 브르타뉴 지방의 요트를 연상시키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세 사람은 와인을 나누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도연은 서툰 프랑스어로 아버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하며 건배를 제안했고 미셀의 눈가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어요. 이제 이해한다. 바다를 사랑하는 건 국적을 가리지 않는구나. 미셀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틀렸었다. 기술도 전통도 어느 한 나라의 전유물이 아니야. 중요한 건 바다에 대한 존중과 열정이지. 클로에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 그동안 이해해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 셋이 함께 있는 게 정말 행복해요. 미셀은 잠시 먼 바다를 바라보다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여기서 행복한 건 확실하니? 정말로 여기가 내 집이라고 느끼는 거니? 클로에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대답했어요. 네, 아빠. 여기서 저는 제가 될 수 있어요. 도연과 함께 새로운 꿈을 키우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어요. 프랑스는 제 뿌리지만 한국은 제 날개가 되었어요. 미셀의 마음속 마지막 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도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내 딸을 행복하게 해줘서 고맙네. 앞으로도 잘 부탁하네. 출국을 하루 앞둔 저녁, 미셀은 자신의 호텔 방에서 오래된 여행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소중히 간직해온 프랑스 해군 군모가 있었어요. 40년 동안 그의 자존심과 정체성을 상징했던 물건이었죠. 미셀은 거울 앞에 서서 군모를 써보았습니다. 얼마나 달라졌는지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일주일 전 그는 완고한 편견을 가진 늙은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눈에는 새로운 세상을 향한 호기심과 따스함이 깃들어 있었죠. 변했구나, 미셀.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네가 알던 세상은 더 이상 같은 세상이 아니야. 저녁 식사를 위해 모인 세 사람, 클로에와 도연은 특별한 장소를 준비했다고 했어요. 그들이 도착한 곳은 부산의 고급 프랑스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프랑스 요리지만 한국적 재해석이 가미된 독특한 퓨전 요리가 테이블에 놓였죠. 아빠를 위해 특별히 예약했어요. 프랑스의 맛과 한국의 정성이 담긴 곳이에요. 클로에가 설명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미셀은 잠시 자리를 비운다며 일어났어요. 돌아왔을 때 그의 손에는 군모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도연을 향해 걸어가 군모를 내밀었죠. 도연, 이건 내 과거의 상징이네. 40년간 프랑스 해군으로서의 자부심이 담겨있는 물건이지. 이제 이것을 자네에게 주고 싶네. 도연은 놀란 표정으로 군모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선물인지 알고 있었어요. 장인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물건을 제가 받아도 될지. 미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는 내 딸을 행복하게 해주었네. 그리고 나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지. 이제 나는 과거에 묶여있지 않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네. 그리고 미셀은 준비해온 서툰 한국어로 말했어요. 나는 대한민국 가족의 아버지입니다. 클로에와 도연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클로에가 아버지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아빠, 우리 모두 바다의 사람들이에요. 국경과 문화를 넘어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죠.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에서의 작별 인사. 미셀은 더 이상 무뚝뚝한 표정이 아닌 따뜻한 미소로 딸과 사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곧 다시 올게. 다음에는 더 오래 머물러야겠구나. 자네네 조선소의 프로젝트도 더 살펴보고 싶어. 비행기 안에서 미셀은 창문 밖으로 펼쳐진 한국의 해안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두 나라 사이를 오가고 있었어요. 프랑스로 돌아가면 이웃들에게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어쩌면 은퇴 후 몇 개월은 한국에서 보내는 계획도 세워볼 생각이었죠. 미셀은 작은 노트에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해군의 자존심으로 왔지만 대한민국의 가족으로 돌아간다. 이것은 이별이 아닌 새로운 출항이다.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높이며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미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머물렀어요. 그는 이제 두 세계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다처럼 끝없이 넓어진 그의 세계관 속에서 미셀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아름답구나.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비행기는 태양을 향해 더 높이 올라갔고 미셀의 새로운 인생도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온 한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구안화사에 걸리면서 시작된 이야기인데 이 병이 단순히 얼굴을 마비시킨 것이 아니라 한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자존심 강한 프랑스 여성이 한국에서 치료받으면서 겪게 되는 문화적 충격과 감동, 그리고 모녀 간의 깊은 화해까지.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이야기죠. 특히 중간에 나오는 엄마의 숨겨진 과거 이야기는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겁니다. 과연 이 프랑스 어머니는 한국에서 어떤 기적을 만나게 될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서울 강남구 한 어학원에서 프랑스어를 가르치고 있던 엘로디는 그날도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28세의 그녀는 프랑스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새로운 경험을 찾아 한국에 온 지 벌써 3년이 되었죠. 한국어도 꽤 유창하게 할 수 있게 되었고 김치찌개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인 마담 드리몽과는 여전히 어색한 관계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격한 교육을 받으며 자란 탓에 엄마와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울리는 전화 벨소리. 파리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엘로디, 큰일 났어. 엄마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해.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엘로디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구안화사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왼쪽 얼굴이 완전히 마비되어 눈도 제대로 감지 못하고 말도 어눌해졌다는 거였죠. 의사는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이라고 했는데 엘로디는 그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짐작이 갔습니다. 자신이 한국에 와 있는 것 때문에 엄마가 혼자 지내며 걱정을 많이 했을 거였어요. 아빠, 엄마를 한국으로 모셔와요. 여기 의료진이 정말 훌륭해요. 엘로디는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 엄마와는 그리 가깝지 않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혼자 둘 수는 없었거든요. 마담 드리몽은 58세의 전직 미술사 강사로 평생 자신의 우아한 외모와 품격을 자랑스러워했던 분이었습니다. 파리의 한 갤러리에서 일하며 항상 우아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분이죠. 그런 분에게 얼굴 마비는 정말 치명적인 충격이었을 겁니다. 며칠 후 인천공항에서 만난 엄마의 모습을 보고 엘로디는 깜짝 놀랐습니다. 항상 단정했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왼쪽 얼굴은 완전히 처져 있었죠. 눈물이 한쪽으로만 흘러내리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평소 자신의 외모를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엄마가 스카프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여기서 다 나을 거예요. 엘로디가 다가가자 마담 드리몽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얼굴로는 사람들을 만날 수 없어. 프랑스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고. 서울 아파트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엄마는 계속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활기찬 거리 풍경도 네온 사인들도 엘로디의 위로 말도 마담 드리몽의 마음에는 전혀 닿지 않는 것 같았죠. 그저 자신의 망가진 얼굴을 가리려고만 했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룸미러로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는 것도 마담 드리몽에게는 부담스러웠어요. 모든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엘로디의 아파트에 도착한 첫날부터 마담 드리몽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물만 조금씩 마시며 지냈죠. 엘로디가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혼자 있고 싶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엘로디는 엄마가 좋아하던 프랑스 치즈와 와인도 사왔지만 엄마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평소 식사 예절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엄마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남에게 보이기 싫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엘로디는 몰래 방문 틈으로 엄마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담 드리몽은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만지며 울고 있었어요. 이게 나야? 이게 정말 나란 말이야? 프랑스어로 중얼거리는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랑스러워했던 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니 엘로디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특히 엄마가 손으로 마비된 부분을 계속 만지며 왜 하필 나한테? 라고 속삭이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주세요. 같이 밥 먹어요. 엘로디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엘로디는 인터넷을 뒤져가며 구안화사 치료법을 찾아보았어요. 서양의학뿐만 아니라 한의학 치료도 효과가 있다는 글들을 보게 되었죠. 특히 침 치료와 한약이 신경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한의학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프랑스에서는 대체의학으로 여겨졌지만 한국에서는 공식적인 의료행위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다음 날 아침 엘로디는 용기를 내어 엄마 방문을 열었습니다. 마담 드리몽은 여전히 거울을 보며 앉아 있었어요. 침대 주변에는 사용한 휴지들이 널어져 있었고 엄마의 눈은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한의원에 가봐요. 한국 전통의학이 이런 병에 정말 좋다고 해요. 엘로디의 제안에 마담 드리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민간요법 같은 걸로 뭘 할 수 있겠어.
게다가 이 얼굴로 어떻게 밖에 나가? 엄마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엘로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대로 방에만 있으면 정말 아무것도 안 될 거예요. 한 번만 시도해봐요. 제가 다 알아볼게요. 엘로디는 엄마의 손을 잡으며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마침내 마담 드리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작은 끄덕임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엘로디에게는 큰 희망이 되었죠. 그날 저녁 엘로디는 근처 한의원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후기도 찾아보고 구안화사 치료 경험이 많은 곳을 찾아보았어요. 드디어 한의원에 가는 날이 왔습니다. 마담 드리몽은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마스크까지 착용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거든요. 엘로디가 예약해둔 곳은 동네에서 오래된 한의원이었습니다. 박동식 원장님이 운영하는 작은 한의원이었죠. 30년 넘게 이 동네에서 환자들을 돌봐온 곳이라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신뢰가 깊었어요. 특히 중풍이나 구안화사 같은 신경계 질환 치료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한의원에 들어서자마자 특유의 한약 냄새가 났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냄새였죠. 마담 드리몽은 눈살을 찌푸렸지만 엘로디는 괜찮아요, 엄마라고 다독였어요. 대기실에는 몇 명의 할머니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중 한 분이 유독 따뜻한 눈으로 마담 드리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분이 김연희 할머니였죠. 75세의 할머니는 3년 전 비슷한 병을 앓았다가 완치된 경험이 있었어요. 박동식 원장님은 50대 중반의 과묵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환자를 대하는 태도는 정말 정성스러웠어요. 첫 진료 때부터 마담 드리몽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엘로디가 통역하며 엄마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죠. 구안화사 진단을 받았고 현재 왼쪽 얼굴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되었는지, 다른 동반 증상은 없는지도 물어보았어요. 박 원장님은 조용히 마담 드리몽의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손으로 경혈을 짚어보고 혀의 상태도 확인했죠. 목과 어깨의 긴장도도 체크해보았습니다. 마담 드리몽은 처음에는 낯선 진료 방식에 당황했지만 박 원장님의 차분하고 세심한 태도에 점차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많이 놀라셨을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다들 그렇게 시작해서 좋아지고 돌아가십니다. 박 원장님의 말에 엘로디가 통역해주자 마담 드리몽의 눈에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때 김연희 할머니가 다가와서 마담 드리몽의 손을 잡았어요. 아가야, 나도 3년 전에 똑같은 병에 걸렸었는데 지금 이렇게 멀쩡하잖아.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고 마담 드리몽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얼굴에 아무런 후유증이 없어 보였거든요.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작은 쪽지를 꺼내 마담 드리몽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얼굴은 내 것이지만 마음도 함께 움직여야 돌아온다고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죠. 할머니가 직접 한글로 써준 것이었어요. 그 따뜻한 마음이 글씨에서도 느껴졌습니다. 첫 침 치료가 끝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마담 드리몽은 여전히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뭔가 조금은 달라진 것 같았어요. 박 원장님이 일주일에 3번씩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따뜻한 음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기운을 보하는 음식들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또한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얼굴 마사지 법도 알려주었어요. 엘로디는 엄마를 데리고 근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전통시장의 활기찬 모습이 마담 드리몽에게는 신기했어요. 프랑스의 조용한 마르쉐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엄마, 삼계탕 먹어봐요. 몸에 정말 좋다고 해요. 마담 드리몽은 시큰둥했지만 엘로디의 간절한 부탁에 못 이겨 식당에 들어갔죠. 작은 식당이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혼자서 운영하는 곳이었는데 정성스럽게 끓인 삼계탕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끓여주신 삼계탕은 정말 진한 국물이 일품이었습니다. 닭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있고 인삼과 대추, 마늘의 향이 어우러진 깊은 맛이었어요. 처음에는 숟가락질도 제대로 안 되어서 국물을 흘렸어요. 마담 드리몽은 당황해하며 냅킨으로 닦으려 했지만 식당 할머니가 다가와서 괜찮다며 새 냅킨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국물이 기운을 돋워줄 거야. 천천히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전혀 눈치를 주지 않는 할머니의 배려에 마담 드리몽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떠먹던 마담 드리몽이 갑자기 말했어요. 향이 깊네.
이런 맛은 처음이야. 프랑스어로 중얼거린 것이었지만 엘로디는 그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엄마가 처음으로 한국 음식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순간이었죠. 정말요? 맛있어요? 엘로디가 흥분해서 물어보자 마담 드리몽은 작은 미소를 지으려 했습니다. 물론 한쪽 얼굴만 움직였지만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였어요. 식당 할머니도 그 모습을 보고 흐뭇하게 웃으며 병도 낫고 입맛도 돌아오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아파트로 돌아와서 마담 드리몽은 처음으로 거실에 나와 앉았습니다. 방에만 틀어박혀 있던지 일주일 만이었어요. 엘로디가 차를 끓여주며 엄마, 오늘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보자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 사람들이 생각보다 친절하네라고 대답했죠. 그리고는 김연희 할머니가 준 쪽지를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마음도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엘로디도 잘 모르겠다고 했지만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마담 드리몽은 오랜만에 푹 잠들 수 있었어요. 치료를 시작한 지 2주가 지나면서 마담 드리몽의 얼굴에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조금 더 감기게 되었고 말도 예전보다 명확해졌죠. 하지만 여전히 완전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매일 한의원에 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김연희 할머니와도 친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매번 한의원에서 마담 드리몽을 기다리고 있었고 간단한 한국어도 가르쳐 주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맛있어요, 좋아요 같은 표현들도 배웠죠. 어느 날 저녁 엘로디와 마담 드리몽이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마담 드리몽이 창밖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울의 야경이 참 아름다웠지만 엄마의 표정은 어딘가 우울해 보였습니다. 갑자기 마담 드리몽이 엘로디야,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라고 말했어요. 엘로디는 뭔가 심각한 분위기를 느끼고 긴장했죠. 뭔데요, 엄마? 차 잔을 내려놓으며 엘로디가 물었습니다. 마담 드리몽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너 어릴 때 널 데리고 혼자 키우는 게 부끄러웠어. 다른 엄마들은 다 남편과 함께 있는데 나만 혼자였잖아. 그래서 너한테 더 엄격했던 것 같아. 이 말을 들은 엘로디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느꼈던 엄마와의 거리감이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니요. 엘로디의 아버지는 엘로디가 5살 때 다른 여자와 떠났고 그 후로 마담 드리몽은 홀로 딸을 키워야 했어요. 그때의 상처와 자존심이 엘로디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그래서 너를 더 완벽하게 키우려고 했던 거야.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가 부족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거든. 싱글맘이라고 손가락질 받기도 싫었고. 마담 드리몽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너한테 상처를 줬을 것 같아. 너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내가 너무 차갑게 대했지. 정말 미안해. 평생 자존심이 강했던 엄마가 이렇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모습을 보니 엘로디도 눈물이 났어요. 엘로디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엄마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항상 멀게만 느껴졌거든요. 친구들 엄마들은 다 따뜻해 보이는데 우리 엄마만 차가운 것 같아서 어릴 때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는 하지만 엄마, 지금은 같이 있어서 정말 좋아요. 이런 일이 있어야 진짜 대화를 하게 되네요 라고 말했죠. 그동안 서로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던 것들이 하나씩 풀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모녀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있던 오해와 서운함이 그날 밤 모두 풀렸어요. 마담 드리몽은 이 병에 걸린 것도 어찌 보면 축복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기회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언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하며 웃었습니다. 물론 아직은 한쪽 얼굴만 움직였지만 그 미소가 예전보다 훨씬 따뜻해 보였죠. 그날 밤 두 사람은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말이죠. 치료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마담 드리몽은 점점 더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의원에 가는 길에 시장 구경도 하고 가끔은 엘로디 없이도 혼자 나가곤 했죠. 특히 김연희 할머니와는 정말 친해졌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거든요. 할머니는 매번 마담 드리몽을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해 왔어요. 때로는 직접 만든 호두과자였고 때로는 예쁜 손수건이었죠. 마담 드리몽도 프랑스에서 가져온 작은 기념품들을 할머니에게 드리곤 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박 원장님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70% 정도는 회복된 것 같네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기쁜 소식이었죠.
김연희 할머니가 오늘은 우리 집에 와서 만두 먹고 가라고 손짓으로 표현했어요. 엘로디가 통역해주자 마담 드리몽은 조금 망설였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에 결국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의 집에 가는 것이 아직은 부담스러웠지만 할머니의 정성을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할머니 댁은 작은 반지하 방이었지만 정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비록 크지는 않았지만 곳곳에 할머니의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벽에는 손자 손녀들 사진이 가득했고 작은 화분들이 창가에 놓여 있었어요. 부엌에서는 이미 만두를 빚고 있는 향기가 났습니다. 이건 내가 직접 만든 김치만두야. 맛있을 거야. 할머니가 정성껏 빚은 만두를 삶아서 내어주었죠. 하나하나 손으로 빚은 만두는 모양이 제각각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큼은 똑같이 따뜻했어요. 마담 드리몽은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한 개만 맛봤는데 그 맛에 깜짝 놀랐습니다. 김치의 시큼하면서도 매콤한 맛과 돼지고기의 고소함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맛이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정말 맛있어요. 엘로디가 통역해주자 할머니는 활짝 웃으며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니야. 마음이야.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김치 씻고 고기 다지고 하나하나 정성껏 빚은 거거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마담 드리몽은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사랑과 정성을 나누는 방법이었는데 한국에서도 똑같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저 같은 외국인한테 이렇게 잘해주시고. 마담 드리몽이 서툰 한국어로 말하자 할머니는 손을 흔들며 우리가 다 사람이지 뭐. 국경이 어디 있어? 아픈 사람 보면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지라고 대답했어요. 할머니의 그런 마음씨에 마담 드리몽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마담 드리몽은 엘로디에게 내가 무너졌다고 생각했는데 이 나라 사람들이 나를 다시 일으켜주고 있어. 김치 할머니 같은 분들이 있어서 이 세상이 아직 따뜻한 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엘로디는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며 정말 기뻤어요. 치료를 시작한 지 2달이 지나면서 마담 드리몽의 얼굴은 현저히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양쪽 눈을 모두 감을 수 있게 되었고 말도 거의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아직 웃는 것만은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박 원장님은 이제부터는 표정 근육 운동을 해야 합니다. 특히 웃는 근육을 많이 사용해야 완전히 회복될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안화사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미소였거든요. 감정 표현의 가장 섬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회복도 더딘 편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하루에 10분씩만 해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박 원장님의 조언에 따라 마담 드리몽은 집에서 매일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웃으려 하면 오히려 더 이상해 보였거든요.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안 올라가는 모습이 자신도 어색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몇 분도 못하고 포기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엘로디가 거실에서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습니다. 개그맨들이 나와서 정말 웃긴 상황극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웃긴 장면이 나오자 엘로디가 깔깔거리며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보던 마담 드리몽도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양쪽 입꼬리가 모두 올라갔어요. 엄마, 웃었어요. 제대로 웃었어요. 엘로디가 소리치며 달려왔죠. 마담 드리몽도 깜짝 놀라서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만져보았어요. 마담 드리몽은 급히 거울 앞으로 가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자연스러운 미소가 나오고 있었어요. 억지로 만든 웃음이 아니라 진짜 기쁨에서 우러나온 웃음이었죠. 그 순간 마담 드리몽은 참았던 감정이 터져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얼굴로 다시 웃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내가 다시 사람다워질 수 있을 줄 몰랐어요. 기쁨과 감사함이 섞인 눈물이었죠. 엘로디도 덩달아 눈물을 흘리며 엄마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날 밤 마담 드리몽은 김연희 할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할머니, 저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그럼 그렇지. 마음이 먼저 웃어야 얼굴도 따라 웃는 거야. 내가 처음에 쪽지에 써준 말 기억나지? 마음도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했잖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드디어 할머니가 준 쪽지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함께 치료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이 바로 마담 드리몽의 마음을 치료해 준 것이죠. 6개월이 지난 지금 마담 드리몽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굴의 마비는 거의 완치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마음도 완전히 건강해졌다는 것이었죠. 이제는 김연희 할머니와 함께 동네 할머니들과 어울리며 지내고 있어요. 한국어도 제법 늘어서 간단한 대화는 문제없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시장에서 흥정하는 법도 배웠고 버스를 타고 혼자 어디든 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의 디지털 문화에도 적응해서 카카오톡도 능숙하게 사용하게 되었죠. 특히 놀라운 것은 마담 드리몽이 작은 한옥 카페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서울 한복판에 있는 전통 한옥을 개조해서 프랑스식 디저트와 한국 전통차를 함께 파는 카페였죠. 카페 이름은 마들렌과 대추차였습니다. 프랑스와 한국의 만남을 상징하는 이름이었어요. 김연희 할머니가 직접 지어준 이름이었는데 마들렌처럼 달콤하고 대추차처럼 따뜻한 곳이 되라는 의미였다고 했어요. 인테리어도 정말 독특했습니다. 한옥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은 살리면서도 프랑스식 소품들을 곳곳에 배치해서 동서양의 조화를 보여주었어요. 봉주르. 오늘은 제가 직접 만든 마들렌이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끓여주신 대추차도 있습니다. 마담 드리몽이 동네 할머니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은 정말 자연스러웠습니다. 한국의 정을 완전히 받아들인 것 같았어요. 할머니들도 우리 프랑스 아가씨라며 마담 드리몽을 아껴주었죠. 특히 김연희 할머니는 매일 카페에 와서 손님들에게 마담 드리몽을 자랑스럽게 소개하곤 했어요. 이 사람이 우리 딸이야. 프랑스에서 왔는데 이제 완전 한국 사람이 됐어 라고 말이죠. 그날 저녁 엘로디는 엄마에게 정말 놀라워요. 엄마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프랑스에 있을 때보다 훨씬 행복해 보여요 라고 말했습니다. 마담 드리몽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나도 몰랐어. 하지만 이 나라에서 나는 정말 다시 태어났어. 몸만 나은 게 아니라 마음도 완전히 새로워졌어. 프랑스에서는 내가 누구인지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아 라고 대답했어요.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었습니다. 엘로디는 카메라를 꺼내 엄마의 모습을 찍었습니다. 한복 치마를 입고 앞치마를 두른 채 마들렌을 굽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죠. 엄마는 파리에서 태어났지만 진짜 다시 태어난 곳은 한국이에요. 한국은 때로 병보다 더 깊은 상처까지도 정이라는 이름으로 꿰매주는 나라였어요. 박 원장님의 따뜻한 치료, 김연희 할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동네 사람들의 관심이 엄마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죠. 지금도 마담 드리몽은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미소를 지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더 이상 숨기려는 미소가 아니라 진심으로 행복한 미소를 말이죠. 그리고 김연희 할머니와 함께 동네 한 바퀴를 돌며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구안화사라는 병이 가져다준 기적 같은 선물이었습니다. 병을 통해 잃었던 것도 많았지만 얻은 것은 그보다 훨씬 컸어요. 진정한 사랑과 관계, 그리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마담 드리몽은 이제 나는 프랑스인이지만 마음은 한국인이에요 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매일 감사 인사를 빼먹지 않아요. 한국에 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여기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